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로 설득 및 자기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영향을 비의도적인 영향과 의도적인 영향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비의도적인 영향이란 뭐냐면 자신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의사는 없으나 실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의도적 영향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의도적인 영향이란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의도적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대인 커뮤니케이션, 대인 관계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거나 또 가까워지려고 하거나 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인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성공 여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그 능력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의도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대인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 대인 영향이란 무엇입니까? 타인의 믿음이나 태도 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대인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메시지를 활용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타인의 행위나 또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이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대인 영향 기법에는 설득과 동의 얻기 또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설득은 뭐냐면 타인의 믿음이나 태도, 동기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 다음에 동의 얻기는 타인의 외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동의 얻기. 또 자기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이게 대인 영향 기법입니다. 자, 먼저 설득을 보겠습니다. 설득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믿음이나 태도,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언어적 시도. 이게 설득인데요. 왜 설득이 그럼 필요하냐면 부모와 공부와 담을 쌓은 자녀를 만날 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 투자를 준비한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고객을 만났을 때, 그다음에 새로 나온 영화를 친구와 같이 보러 가고 싶을 때 설득이 필요하겠죠. 자, 효과적인 설득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사상가들, 연구가들의 관심의 주제가 바로 이제 효과적인 설득이 되겠습니다. 고대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철학자들도 이런 그 효과적인 설득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많은 사상가, 철학자, 학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득이 필요한 상황은 설득은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 돼요. 그 힘이나 어떤 그 무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는 그거는 제대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논쟁이나 토론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죠. 왜? 뭘로? 자기의 논리, 그러니까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가진 그런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토론이죠. 또 타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감정을 자극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근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설득을 주로 하게 되죠. 자, 효과적인 그럼 설득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 why. 그 다음에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 그 다음에 감정으로 호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에서 가장 거론되는 것은 인간은 합리적인 반면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성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인간은 자신을 합리적인 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나 또 목적이 있죠. 이게 합리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및 태도의 변화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제시되면 상대방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설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란 어떤 행위의 근거 또는 원인을 제시하는 서술문을 말하고요. 왜, why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why. 합리적 이유의 역할을 보면 영향력 시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제공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영향력 시도의 요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타당한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다음 요구와의 관련성입니다. 이유와 요구와의 관련성.
설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첫 번째 요인은 설득 메시지가 얼마나 특정 요구와 관련성이 있는가,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에 제시할 이유는 현재 논의 중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러 가자 하자. 야, 너무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꼭 보라고 설득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될 이유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무대 배경이나 분장, 의상, 연기자, 연기력, 줄거리, 음악 감독, 촬영, 편집, 특수효과, 상영시간, 이러한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입니다. 요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유를 선택하는 데서 주의할 것은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와 줄거리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동 및 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가적인 논리적인 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구와 직접적 관련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특정한 방향으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그 부가적인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부가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가적 논리적 설명에 능숙하지 못하다면 아마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데, 철수야 너 이 영화 꼭 봐야 돼. 정말 연기가 대단하거든. 연기가 어떻게 대단한데 너 잘 알잖아. 그 주연 배우가 이 영화에서도 연기를 정말 잘했어. 주연 배우 러셀 크로우 있잖아. 로마 시대 막시무스 장군 연기, 검투사로서 연기가 정말 그 시대 사람처럼 뛰어나더라. 연기 정말 뛰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 설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타당한 이유는 요구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그 제시되는 이유가 주제와 관련이 있고, 또 상대방에게 영향력이 높으며 논리적 설명이 부과된다면 설득력이 강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그 신뢰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시가 된다면 더욱 설득력이 강해지겠죠. 특정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고 호감이 가는 정도, 이런 것들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설득은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무리 그 정보가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는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뭐 이런 것이죠. 자, 사람들은 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까? 이런 문제인데, 설득적 욕으로 인지적 루트와 또 말초적 루트가 있는데, 인지적 루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및 증거를 평가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또 주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인지적 루트고요. 말초적 루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의 판단을 위해서 어떤 많은 정보 수집 없이 친구나 또는 주변의 의견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이제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신뢰할 경우에는 이런 루트를 말초적 루트를 많이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신뢰의 속성. 신뢰는 그 맹목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즉 사람들이 상대가 다음과 같은 그 능력이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호감이 갈 때 상대를 신뢰하게 됩니다. 능력. 사람들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또 의존할 수 있고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가고 믿음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호감입니다. 호감. 사람들은 상대방이 성격도 비슷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많이 남을 속이고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자기 신뢰성을 쌓은 다음에 사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축인데요. 신뢰는 어느 한 순간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단기간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서서히 쌓여가는 것이 바로 신뢰죠. 자, 상대방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타인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와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항상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입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 그 설득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타인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타당한 이유와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만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매우 설득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감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감정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란 수동적인 인간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자극 수단입니다. 따라서 결국 설득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에는 타당한 이유를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이 효과적인 설득은 논리적이면서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제시와 같은 감정은 설득적 메시지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적 요소가 풍부히 담긴 설득 가능성이 높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예나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친구에게 식당을 추천하는 경우에 나 거기 가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어. 각각의 음식 차림도 아주 특별했어. 그 이유를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만약에 나 거기 가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어. 각각의 음식 차림도 아주 특별했어. 그리고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요리를 잘할 뿐 아니라 그 스테이크 소스도 아주 상큼하고 맛있었어. 지금도 그 스테이크 생각나면 침이 뚝뚝 흘러. 여기는 이유에다가 감정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더욱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입니다.